아파트의 디자인의 트렌드라고 하는 거가 뭐 제 눈에는 사실 바뀐 게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갔구나 한 번, 두 번째는 내려가면서 이제 조경 되게 좋아졌다 한 번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다. 얼마나 사람들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분양할 때 광고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지난 한 몇십 년 동안의 기간에 바뀐 거는 그거죠. 사람들이 좀 부자가 돼서 자동차를 많이 소유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지상에 깔아서는 그걸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빈 땅이다 보니까 조경과 커뮤니티 센터로 차별화를 시켜서 분양을 잘 해야겠다.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 몇십 년 동안 안 바뀐 거는 4인 가족이었다는 게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가족 구성원 숫자가 지금 아시겠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가 한 50% 정도가 됐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70%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첫 번째로 바뀌는 게 유니트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부엌이 클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제 지인들도 보면은 점점, 저희 집사람을 포함해서 점점 집에서 요리를 안 해요. 왜냐면 3인 가족일 때에도 혹은 2인 가족일 때, 저희는 4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들이 많이 남잖아요. 재료가 남는 것들이 오히려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 되고, 그걸 위해서 김치 담글 때 막 욕조에다가 배추 절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 했었던 건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만 보더라도 집가는 계속 올라가고, 대신에 주변에 그런 식당들이 많이 발달하니까 가족들끼리도 밖에 나가서 퇴근할 때 만나서 밥 먹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부엌 사이즈는 전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만 들여다보면은 공통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부엌과 거실과 식탁 놓는 자리 정도가 되는데, 그 면적의 변화가 생길 거고,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그렇게 안방과 거실이 분리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 변화가 생기면 결국에는 거기서 수용해주던 많은 기능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여러 세대들이 합쳐가지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은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바뀌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기술에 바뀌는 것들, 과거에는 필요가 없었던 공간인데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옷장 같은 것들. 제가 어렸을 때는 옷이 다 해서 뭐 몇 벌 없었는데, 지금은 신발도 되게 많고 옷도 많아져서 그런 수납 공간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다 자기 집 안에다 끌어안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 비싼 집에. 그러니까 그런 수납 공간들을 만약에 공통의 공간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적어도 한번 저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구상했던 사람들이 구시대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원할까? 저만 하더라도 앞집 사람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반상에 같이 뭔가 우리는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야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과연 많이 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쓰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죠. 엘리트 의식이 있는 그런 집단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타워팰리스에 산다 그러면 거기에 헬스클럽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특별한 엘리트 그룹 의식이 없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거라면 우리의 공용 공간,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계단실이나 혹은 각종 시설들 같은 것들도 가급적이면 대면하지 않고서 쓸 수 있는 쪽의 성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게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그런 성향으로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자기가 편한 걸 택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과 내 옆집에 산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같이 생활을 하고 내 거실에 초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서도 되고 식당에 만나서 약속해서 만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고 해서 굳이 같은 공동체로 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우리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안 되는 이유는 익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저 사람은 1202호 사람이야,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다 알아요. 근데 오히려 익명성의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 섞여도 대면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홍대 앞에 가가지고 만날 때 불특정 다수와 만나지만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 이유는 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방이 나를 모르면 내가 행동하는 게 자유롭고 다른 사람을 훔쳐볼 수 있는 그런 관음증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기다 또 홍대 앞에 가면 즐거운 거는 비슷한 또래들끼리 모이니까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로 또 가치가 제일 좋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약간 이율배반적인 건데,
같이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들은 공동체 소속감도 느끼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는 극대화하고 싶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누구하고 같이 하고 누구하고 따로 해야 되느냐? 저는 따로는 오히려 근처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따로, 같이는 오히려 익명성의 사람들.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은 아파트 단지의 그 스트리트하고 만나는 경계부에서는 익명성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오히려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게 받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게 또 이 공모전의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상상력을 제약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옳은 건 아니고 이걸 뛰어넘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디자인을 하면서 내가 꿈꾸는 사회는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전체주의적인 성향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무슨 소리야. 옆집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지내야지. 뭐 이렇게 가족같이 살아야지. 1인 가구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 사회가 점점 비싼 월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쓰는 월세 중에서도 월 300만 원씩 내면서 쓰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 나는 혼자 사니까 그런 가족 같은, 반가족 같은 커뮤니티 그런 결속 느끼고 싶어. 대신에 나하고 소득 수준 비슷해야 돼.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아니면 뭐 특별 전문직 종사자들이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거에 들어가서는 나는 친하게 지낼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고 누군지 모르겠고 소득 수준이 나하고 다르고 문화 수준도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난 친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점점 유유상종하는 그런 사회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건축가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거를 억지로 못하게 하면 그거는 전체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건 인정을 하고 대신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사회 곳곳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이 사회는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붕괴하죠.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건축가는 항상 마인드 자체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한 마리 토끼만 잡는 거는 이미 역사에 다 있었어요. 흰 토끼를 잡든지 검은 토끼를 잡든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훌륭한 건축가는 돌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은 단지의 경계부에 벤치를 깔고요. 담장 대신에. 그리고 곳곳에 포켓파크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다가 중간에 그 포켓파크에 들어서 조용하게 쉬고 거리의 소음에서 피해서,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카페나 아니면 도서관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럼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책도 좀 보고 쉬다가 나올 수 있게끔, 특별하게 돈 내고 커피숍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면은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굳이 안쪽에다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만 쓰게 하면은 저는 사용자가 그렇게 많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익명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아주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밖에 나와서 그 정원에서 시간을 많이 안 보내요. 왜냐면 다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504호 아줌마가 또 밖에 나와 계시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경계부에 누군가가 섞일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건축 공간과 사회적 관계,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묘사가 공간적으로 되게 잘 된 것 같고,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가 개론도 되게 인간과 공간의 관계, 기업과 사람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함축적으로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뭐 직접적으로 디자인 솔루션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공간과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책은 뭐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책 읽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간의 미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거저거 다 싫다. 그러면 소설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해 여름은 가고인가? 뭐 있어요. 그 일본 요미우리 무슨 상 받으신 분인데 건축가가 아닌데 건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나이 든 건축가가 그 마지막으로 자기 도서관을 설계하는 이야기가 젊은 신입 사원의 눈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에요. 상당히 그 건축을 심도 있게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건축가가 얼마나 멋있게 나온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마천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파운틴 헤드라는 소설. 지금 보면 약간 좀
엉뚱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어이없는 설정인 같은 것들이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것들도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상당히 그 유명한 소설이에요. 미국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에인 랜드라는 소설가가 쓴 건데 참고 읽으시면은 건축가에 대한 자존감이 무지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책 너무 두꺼워서 싫으시면 앞에 100페이지만 읽으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앞부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건축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할 정도로 어떤 여성 소설가시거든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 건축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건축가는 자기를 생각할 때 비저너리고 사회의 리더라고 생각해. 그 만화가 있어요. 인터넷 신문 나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가는 자기가 횃불을 들고 어두운데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있어. 그게 건축가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야. 근데 건축주가 생각하는 건축가의 모습은 맨날 놀고 있어. 이렇게 책상에서 다리 올리고서 일 안 하고. 그다음에 건설업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축가는 되게 귀족인 행세하고 있고 자기는 나는 달라 막 생각하는 거 있고 뭐 되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시각이 다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 소설은 그 첫 번째 정말 횃불을 들고 나가는 그런 사회를 바꾸는 그런 건축가의 모습 진짜 멋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이 사회에 많은 저항이 있는데 그거를 뚫고 나가는